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조건과 기한입니다.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에서 기성조건을 해제조건으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시면 해설에 지금 조건의 결합과 그 효과라는 제목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다.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시하는 이 내용은요, 매년 조건과 기한이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출제되어지면 5개 지문 중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제가 잠시 후에 사례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불능조건이 아니면 불능조건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이다. 예를 들면 뭐 사망한 저 갑을 살린다면 어떻게 해주겠다. 말이 됩니까? 이미 사망했는데 하늘에 있는 별을 딴다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런 어이없는 이미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해요.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의 차이는 또 뭡니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됐을 때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효력 발생을 정지시켜놨다 해서 정지조건이에요. 그럼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정지조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과 결합하면 그 법적 효과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정무 이렇게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뭐 부정한 짓 하면 무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든지.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불정에서 둘 중에 하나만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답도 무효에서 유효로 바뀝니다. 예컨대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이렇게 나오면 해제 조건은 정지 조건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해제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이다. 근데 유효라는 표현보다는 조건 없는 법률에 왔다. 이게 더 자주 나오는 더 빈도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에 왔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이렇게 기성 조건은 불능의 반대 조건인데 불능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불성취로 확정된 조건이라 한다면 기성 조건은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성취된 조건, 이미 성취, 기성 조건입니다. 이것이 정지 조건이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불정무에서 하나만 바뀌면 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바뀌면 반대로 조건으로 바뀌면 답도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면 정지는 정지로 그대로 제시됐는데 불능이 반대로 기성으로 나왔어요. 이미 성취된 조건. 이렇게 되면 답도 무효에서 유효로 바뀐다. 그래서 유효란 것은 다른 말로 조건 없는 법률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돼요? 불능이 기성으로, 정지가 해제로 둘 다 바뀌면 그대로 무효는 그대로 내려온다. 효과가 같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사례를 잠깐 들어보실까요? 자, 사례. 자, 이거 한번 칠판 한번 보십시오. 해가 서쪽에서 뜨면 이 집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갑이 을과 약속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증여해 주겠다. 효력이 어떻게 돼요? 발생되죠. 뜬다는 조건이 성취된다면 증여한다는 효력이 발생되니까 뒷부분은 정지 조건이에요. 근데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이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된 것이다. 불능, 해가 서쪽에서 뜰 리가 없다. 불능 조건이다. 그러면 이 증여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는, 이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돼요? 무효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불정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사례를 바꿔서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갑과 을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근데 이 상대방 을은 이미 전년도 1차 합격자다. 그렇다면 조건을 붙였을 때 이미 성취된 조건을 뭐라 그래요? 기성 조건이라 한다 그랬죠? 기성 조건이 뒷부분은 무슨 조건이에요? 역시 위의 조건처럼 합격하면 자동차를 증여하겠다. 효력 발생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죠.
그죠?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자동차 증여라는 법적 효과를 정지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같이 이미 합격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1차 합격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조건을 붙일 때 이미 성취된 조건이니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를 증여해 주겠다는 것은 그대로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그러면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어떻게 출제가 더 잘 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같다. 이게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랬죠.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십시오. 그냥 조건 안 붙이고 앞에 조건 그냥 안 붙이고요. 갑이을에게 이 자동차 증여해 주겠다. 이거지 조건 없는 법률 같다. 앞에 이걸 안 붙이고 1차 시험에 합격하면 이거 그냥 붙이지 않고 이 자동차를 증여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 같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다면요. 이제는 암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 여러분 믿고, 자, 지금부터 지문 파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OX 판단 나옵니다. 자, 보세요. 1번. 기성 조건을 해제 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맞아요? 그러면 불정무 했죠. 불정무 암기했죠. 기해무 그렇죠. 둘 다 바뀌어버리면 답은 그대로 무효로 내려온다. 그랬죠? 옳은 지문. 자, 옳은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위에 거 똑같네요. 지금 1번하고 지문 똑같은데 결과는 위에 것은 무효 그랬는데 기해무 맞는데 밑에 것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를 말하는 것이거든. 그렇죠. 유효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 다음에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내는 경우도 있어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때는 아마 이거 줄이면 뭐가 돼요? 기성 조건이죠. 기성 조건. 이미 성취, 기성. 이것이 정조건이면 어때요, 여러분? 불정무, 기정유 그랬죠. 암기됐죠? 기정유, 유효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오른표예요. 보세요. 2017, 21, 22, 23 노무. 매년 시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정지조건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뒤집어내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에는 하면 이거 뭐예요? 기성조건이죠. 뒷부분이. 그래서 정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지조건이 기성조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앞뒤로 도치시켜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기성조건이니까 기정 이렇게 제가 뭐라 했어요? 불정무 기정유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이것은 틀렸어요.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렇죠. 조건 없는 법률에 같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또 그냥 이렇게 그냥 암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뭐예요? 불정무 그랬죠. 기정하면 어때요? 뭐 둘 중에 하나 바뀌었다. 이건 이제 다 설명드린 거고 그냥 두 번째까지는 기정사실이면 유효가 아니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기억해도 좋습니다. 방금 뭐라고요? 기정사실이면 유효가 아니냐. 이렇게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험 나오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불능조건이 정조건, 뭐 했죠. 뭐 불정무.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한다면 틀렸죠. 이것은 유효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6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이제 이건 불정무, 기정유하고 관계 없어요. 그냥 더 단순하게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소멸. 그렇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지문을 보니까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라고 딱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표가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때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요거 바꿔 볼까요?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발생한다. 이렇게. 그렇죠? 원칙적으로 소급표 없다. 자, 다음 페이지에 또 나올 테니까 거기 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교재 98페이지 되겠네요. 자, 7번 제일 위에 7번 지문에서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률행위는 불법 조건만 무효. 뭐만 하면 일단 의심해야 되죠. 만 무효이며 법률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이건 무슨 불법 조건은 무슨 조건이냐면 여러분 불능 조건하고 불법 조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여러분 민법 103조 있잖아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그렇죠?
예?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법률행위. 그러니까 조건이 선풍기에 위배된 조건입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조건. 조건이 반사회적 법률, 반사회적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너 병을 살해해주면 내 너한테 1억 주겠다. 여러분 이거 청부살인이네요. 그죠? 그래서 너 누구를 뭐 이렇게 해쳐준다면 때려준다면 내가 너한테 금 일봉 얼마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뭐를 증여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니면 이제 여러분 앞에서 보신 뭐 당신 나의 첩이 되어 준다면 이런 거 있죠. 첩계약 내연 관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나 당신에게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겠다. 이런 것과 같이 조건이 뭐에 위배된 거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 법률행위 말입니다. 아셨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예. 그러면 그건요 앞에 붙어 있는 그 불법 조건만 무효이다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지금처럼 틀렸단 말이에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령이 전체를 무효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법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전체가 무효인데 불법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다. 어때요 여러분? A 그건 여기 나와 있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은 무효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유효고 그래서 불능이 정지가 결합하냐 해제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유효 무효가 되는 것이지 불능이 아니라 불법이 붙으면요 불법 조건은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시험 잘 나오니까 제가 매우 강조드렸습니다. 자 8번입니다. 기한의 효력은 기한 도래시부터 생긴다는 소리는 역시 장래효라는 얘기죠. 소급효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생기며 당사자가 특약을 하더라도 소급효가 없다. 예, 정확합니다. 조건, 자, 또 나옵니다. 또 다른 질문에 분명히 나올 거예요. 조건 성취력은 소급효가 없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예외가 있거든요. 근데 기한 도래 효력은 결코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기한은 뭐냐면 언제가 되면 예를 들면 기한 중에도 시기부 기한이 있고 종기부 기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부 기한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이 토지를 당신에게 임대해 주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그 날짜가 도래되면 그때부터 임대차의 효과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 땅을 당신한테 못 빌려준다. 내가 직접 써야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25년 3월 1일이 되면 이 토지를 임대해 주겠다. 그때는 내가 가능하다. 그러면 미리 그것을 계약서를 쓸 수도 있겠죠. 계약할 수 있겠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자, 그렇게 계약한 것을 우리가 기한부 법률행위 중에 시기부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기부 법률행위 뭐예요? 기한이 도래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해서 시기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2025년 3월 1일이 도래돼서 드디어 임대차 효과가 그때부터 생기잖아요. 근데 그 효과를 계약한 오늘 날짜로 2024년 10월 며칠 이런 식으로 소급시켜서 소급효를 부여한다? 그러면 기한부 법률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급효는 이것은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서로 융화가 될 수 없어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죠? 응? 소급효를 부여할 것 같으면 왜 기한부, 시기부 법률행위 이런 것을 기한부 법률행위를 왜 하느냐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한 도래 효력은 결코 소급효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조건부 법률행위는 소급효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특약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갑이 을에게 그랬어요. 공인농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 그 어려운 시험이야. 그 고시인데, 그거 합격하면, 당연히 이제 친척, 삼촌뻘 되는 분이 그 조카한테 이제 그렇게, 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재산이 많으니까 이 아파트 한 채 너 줄게. 너 농사 시험 합격하면 내 주겠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특약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합격하면 내가 이 아파트를 너한테 주지만 제세 공과금은 지금 시점으로 소급시켜서 지금부터 발생되는 각종 공과금 있잖아요. 여러분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가 내라.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효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의 특약으로 부여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8번은 옳은 지문이고 그죠? 그다음에
또 봅니다. 법률이 요구하는 법정 조건. 이제 법정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기본 이론 공부하실 때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책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이런 거 다 보셨어요. 그러니까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종류가 정조건과 해제조건.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합돼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에서 중요한 것이 불능조건과 기성조건.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거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이해는 해줘야 되는 막 기본적인 조건의 종류인데요. 가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란 명칭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조건을 가장 조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가장 조건에 두 개가 있는데요. 법정 조건과 불법 조건이 있어. 그래서 불법 조건은 이미 설명드렸고 법정 조건은 뭐냐면 이것은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법률행위 부관으로서의 의미 조건 아닙니다. 이건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요건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법정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일종의 요건. 뭐요, 여러분? 뭡니까? 예를 들면 유언이라는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유언 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그렇죠? 뭐 구수증서, 그다음에 뭐 자필증서, 녹음에 의한 유언 등등 이런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여러분 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 허가와 설립 등기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 법정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그야말로 조건으로서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세요. 빈도는 좀 약합니다. 자,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인 법정 조건은 법률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예, 옳은 표현. 그 다음에 이 2번 지문 있잖아요. 이것도 빈도가 대단히 높은 건 아닌데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가끔 뜨는데 떴다 하면 막 헷갈리는 판례입니다. 이게. 자, 설명 좀 이따 드리고요. 일단 지문 확인은 하시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자, 이것 옳은 지문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옳은 지문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잠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해설 부분을 좀 가보시죠. 해설 부분 가보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 99페이지 보시면요. 중간에 해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내용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이 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과 이 소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1회의, 자, 읽어보다 보면 그런 내용 나옵니다. 1회의, 그러니까 할부 채무 있잖아요. 할부. 뭐 자동차도 할부 채무가 있고, 뭐 일반 우리 있잖아요. TV를, 고가의 TV를 구입한다. 전자제품 구입한다. 컴퓨터 구입한다. 이럴 때 할부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그 이제 판매자와 그 다음에 고객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을 수 있어요. 예? 1회의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기한이익은 또 무슨 뜻이냐. 이건 뭐 여러분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정식으로 설명드릴게요. 기한 가서. 그래서 일단 1회의 할부금을 연체하면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나머지 전액에 청구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그래도 채권자가 좀 채무자를 좀 봐주면 2회 이상 연체 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느낌 오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일정한 첫 번째 줄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그 특약의 내용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게 1회의 할부금이 연체되면 채권자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이 소리가 뭐냐면 변제기가 그냥 도래해버리는,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갚아야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명칭이 좀 어렵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당연히 기한이익 상실되고 전액에 대한 변제를 해야 되는 그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가 있어야
등 채권자의 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대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본래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누구를 위한 특약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곧 지문에 나올 겁니다. 기한이익. 자, 근데 기한이익 돈 빌려주면서 3개월 기한으로 돈을 빌려줬어요. 그럼 이거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이게 이익이 있죠. 그죠? 채무자가 기한이 있거든요. 근데 기한이 이익이 아니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까? 이 채무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생기면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당장 갚아라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누구 이익을 위한 거예요? 채권자 이익을 위한 것이지. 이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채권자 편에서 채권자 이익을 위한 특약이거든. 그러니까 채권자 이익을 위한 특약이면 당연히 채권자 입장에서 선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회 이상의 할부금을 연체하면 채권자가 봐가지고 당장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고 즉시 변제 청구 당장 갚아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요구했다 해서 채무자가 뭐 변제 능력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그대로 변제 기한 이익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아무리 1회 연체를 했지만 원래 약속대로 뭐 분할 12개월 분할 채무면 분할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매달 그대로 종전처럼 청구하고 또 앞에 연체된 거 갚으면 또 그 다음 거 또 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이건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기 나름이단 말이에요. 어차피 채권자 이익을 위한 특약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무엇으로 추정되는 게 옳은 것 같습니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보다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면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자, 여기 나와 있죠.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임을 비추어 봤을 때 명백히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 열심히 드린 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신 것으로 제가 믿고 여러분 돌아서서 나 이거 그냥 이거 뭐 휘발성이 높아. 그냥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러면 그냥 이거 암기해 버리세요. 뭐 이거 이 판례 나오면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또. 그래서 자,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시죠. 2번 지문, 옳은 지문이죠? 네, 여러분 읽어줬습니다. 그럼 3번 보겠습니다. 2번. 읽고 가시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명백히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했고요. 3번은요.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필요할 때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됐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약정한 토지 매매계약은 해제조건부 계약. 이거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해제조건부 계약인지 좀 헷갈려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이 두 번째 줄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는 이를 무효로 한다. 이 소리는 지금 계약 효력이 발생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매매계약 효력이,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효력이 이미 지금 발생되어 있는데 건축허가 신청을 했더니 이제 무슨 나대지란 뜻이죠. 나대지. 이 엑스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지금 발생했는데 만약에 이 매수인이 건축허가 신청을 넣었더니 허가권자인 관할 시, 군, 구청장이 불허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때리면 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그냥 없었던 것으로 무효로 한다. 그렇다면 이건 무슨 조건이죠? 해제 조건이죠. 그렇죠, 여러분? 해제 조건은 제가 뭐랬어요? 이미 효력이 발생되어 있어요. 지금 효력이 생겼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불허가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주었던 효력이 소멸되는 그때부터 소멸되는 것을 해제 조건이다 그랬었죠,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약간 헷갈리지만 그래서 두 번째 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지문에서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조문.
그래서 이 조건과 기한은 조문 위주로 출제가 잘 되거든요. 판례도 물론 방금 보신 이런 거 2번 지문 이거 판례 아닙니까? 판례도 물론 나오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조문 위주로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 4번도 빈도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조건부 권리도 권리입니다. 조건부 권리를 우리가 권리의 분류로 보면요, 기대권 내지 희망권이라 하거든. 그러니까 기대권.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죠, 여러분 친척분이 여러분에게 공인동사 시험 합격하면 아까 그 사례처럼 말입니다. 이 자동차 증리해 주겠다고. 만약에 이렇게 제의했고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승낙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어요? 지금 아직 합격 지금 안 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희망권이 있는 거예요. 이걸 기대권이란다. 기대권, 희망권. 이렇게 같은 말인데요. 합격하면 저 자동차를 내가 증여받을 수 있는 희망권이 있는 거다. 이해되셨죠? 따라서 이러한 권리도 권리이기 때문에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보존할 수 있고요. 담보로도 할 수 있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존은 제가 예를 하나, 중요한 예 한번 사례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면, 조건부, 이제 갑과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건부 매매 계약이에요. 뭐 어떻게 하면 이 토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취득하는 거. 아니야. 그냥 방금처럼 그 사례를 하자. 더 쉽게.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이 토지 증여해 주겠다라고 을에게 제의를 했고, 을이 승낙했을 때 말입니다. 자, 을은 여러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됩니까? 예? 아니죠. 을은요, 조건부 이 권리의 증여자인 갑에게 뭔가 요구를 해야 돼요. 삼촌, 저 앞으로 가등기 해주세요. 일단 합격하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넘겨주시고 떨어지면 저 가등기 바로 말소 시켜드릴 테니까 가등기부터 해주세요. 따라서 이 을의 갑에 대한 조건부 권리의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요, 조건부 권리도 뭐한다? 보존한다. 보존할 수 있다. 여러분, 제 사례 잘 이해하시죠? 그죠? 예? 한번 사례 들으시면 여러분 기억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네, 그래서 딱 사례 들으시고, 네, 그렇게 그런 사례들이 대놓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은 좀 빈도가 좀 약하지만 그래도 사례를 들어주심으로써 여러분이 이러한 내용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런 내용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지금 99페이지로 넘어왔죠. 5번에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의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한 자가 증명해야 한다. 예, 뭐 틀림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뭐 빈도 대단히 약합니다. 판례인데요. 자, 이게 조건이 붙었다. 그래서 조건 붙인 사람이 이게 증명해야 돼요. 내가 너한테 재산 증여해 주기로 했지? 근데 합격하면 증여해 준다고 했지? 하고, 그쵸? 바로 그 조건을 붙인 사람이, 이 법률행위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요. 조건이 성취됐다는 사실. 이것보다는 더 잘 나오는. 이건 별로 빈도가 약해. 근데 상대적으로 7번은 빈도가 좀 더 있습니다. 좀 더 있어요. 뭐냐면 정지조건부 법률에서 조건 성취의 사실, 조건이 성취됐다, 합격했다라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 합격증 보여줘야 됩니다. 상대방한테 여기 합격했습니다. 합격증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증명 책임을 진다. 이게 5번, 7번 둘 중에 7번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좀 더 높다. 말씀드리고요. 둘 다 옳은 지문. 그다음 6번.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한 자가 증명한다. 예, 5번과 6번 같은 맥락이고요. 같은 지문이죠. 네. 그다음에 8번입니다. 당사자의 특약이 없거나 법률행위 성질상 분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은 누구에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했어요. 기한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지문입니다. 여러분,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쉽게 말해서 채무자 을이 채권자 갑으로부터 5개월 기한으로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자. 근데 이자를 한 달에 2만 원씩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이 을이 그 100만 원 빌려가지고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한 석 달 만에 한 4, 500만 원 벌었어요. 그러면
석 달 만에 갚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원래 빚 있는 거를 막 그냥 싫어하는 이런 채무자는요. 돈 생기면 빨리빨리 갚으려고 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석 달 만에 100만 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석 달간의 이자는 월 2만 원씩 석 달이면 6만 원. 그래서 원금과 합쳐서 106만 원을 갚아야 될까요? 아니면 포기한 나머지 두 달간 이자 4만 원 포함해서 110만 원을 갚아야 될까요? 여러분 전자냐 후자냐? 원칙은 후자다는 거지.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5개월 기간으로 1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 2만 원씩 약정을 했다면 내가 5개월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 해서 110만 원 들어오겠구나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석 달만 그냥 갚는다 그러면서 나머지 두 달간 기한 이익을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이익을 해친다. 이런 그 불이익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채권자는 빨리 갚으면 좋아하는 채권자가 더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가 표현한 것은 무슨 강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사 특약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채권자 같으면 석 달 만에 갚아오면 그냥 106만 원만 받으시겠죠? 110달 나머지 4만 원 이자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제 말 이해하실 겁니다. 이건 강행성을 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사 특약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9번 지문 어때요? 옳은 지문입니다. 기한이익이 상대방에게 있을 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배상이 방금 나머지 포기한 두 달간 이자도 지급해 주는 그것을 여기서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해설 부분에 있잖아요. 여기 대괄호 2번 나왔죠. 그다음 3번 나온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100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것도 빈도 있는 조문입니다. 자, 이 해설 요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합격하면 증의해 주겠다라고 해놓고 상대방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거든. 그러니까 막 방해를 하는 거 합격 못하게. 그렇죠? 예를 들자면 사례가 조금 유치하지만 시험 합격 못하게 막 계속 술 마시자 그러고 막 그렇게 막 꼬드깁니다. 조건 성취될까봐. 그래서 이렇게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조건 성취의 의제, 의제를 다른 말로 이 의제가 무엇의 다른 말? 간주. 그렇죠? 그다음에 2번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이번에는 자 갑이을에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 그것도 이제 증여죠. 이렇게 증여 계약을 했는데 이 상대방 을이 어떻게 했어요? 부정 합격을 했어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7급 공무원 수험생이 뭐 국가 어떤 그 시설에 몰래 잠입해 들어가서 문제지를 당장 이제 시험 실시되게 될 국가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지를 반출해, 그러니까 몰래 훔쳐 나와가지고 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오래됐어요. 옛날 실제 사건인데. 그래가지고 부정 합격한 그런 어이없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그런 식으로 부정하게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켰다면, 합격을 했다면 이 상대방은 누구 계세요? 조건부 권리 의무자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라고 제의했던, 그죠? 의무자죠. 이 사람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것을 조건 불성취의 의제라고 합니다. 불성취의 의제. 자, 그래서 시험에 빈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인터넷 댓글에는 뭐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나는 게 보고 좀 웃었는데요. 이 친구를 국가 그 당시 안전기획부인가요? 그렇죠? 이런 데 취업을 시켜야 한다. 특채를 해야 된다. 국가의 정보기관에 특채를 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잠금 장치를 3개를 뚫었답니다. 3개를. 3개의 시설을 뚫었대요. 그리고 그걸 훔쳐 나왔다고 합니다. 보안 장치를. 네. 자, 그만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있잖아요. 이것도 빈도 있게 자주 나옵니다. 특히 1번은 조건본리 의무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익을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빈도 약간 약하고요. 2번은 빈도가 아주 높고요.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
조건부 권리 의무도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3.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 특약으로 부여할 수 있다. 설명드렸죠. 네. 근데 기한 도래 효력에는 절대적으로 소급효를 부여할 수 없다.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여러분, 지금 100페이지, 자, 중간 부분에, 자, 이 지문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수 있다. 했죠?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지만 당사자 특약으로 부여할 수 있다. 2번, 당사자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3. 정지조건부 권리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이건요, 소멸시효 편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도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하면 증여해 주겠다 했는데 그럼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되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자는 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증여받기로 한 재산이 부동산일 때는 그죠.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청구 안 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미성취인 동안에는 권리가 생긴 게 없잖아요. 미성취인. 정지조건부 권리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효력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발생되지 않은 게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옳은 표현이고 4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권리가 성립한 때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효 없다고 계속 보시면 계속 유사한 질문들 그죠? 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매매 대금이 완납되면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이게 여러분 자동차 리스 계약 같은 거 보면요. 그 리스 대금 있잖아요. 이게 약정을 한 24개월 했다면 24개월에 자동차 리스 대금이 입금되면 리스 회사에서 바로 그 고객에게 드디어 자동차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마지막 대금이 불입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회사가 유보시켜 놓고 대금이 다 입금되면 소유권을 넘겨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그러냐면 소유권 유보부 매매랍니다. 여러분. 유보부 매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할부 계약하고 유사하지만 성격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는 아예 처음부터 고객에게 소유권 아예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유보부 매매에서 대금 완납은 해제 조건이다. 대금 완납이 해제 조건이 아니고요. 정지 조건이지. 대금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효과가 발생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완납되면 소유권 이전해 준다는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니까 정지 조건이지. 해제 조건이 아니고. 자, 6번.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이런 조건을 뭐라 한다고요?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법률이 전체를 무효한다. 그런데 여기 조건 없는 법률이다. 당연히 틀렸죠. 어이없죠. 여러분 20, 21, 23 여러분 시험에 연속 출제. 7번 조건은 법률의 내용을 이룬다. 당연하죠. 그래서 조건과 기한을 법률의 부관이라고 하죠. 부관이 무엇의 줄임말이냐. 부수되는 약관을 줄여서 부관이라 하거든. 이것은 하나의 의사표시입니다. 조건도 기한도 의사표시예요. 그다음 8번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했는데 조건 붙일 수 원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인 혼인, 이혼, 입양, 파양 이런 것은 조건 안 돼. 조건 못 붙여요. 조건부 혼인 됩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조건부 이혼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유언이라는 법령에는 이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잠깐 해설에 제가 써놓았을까 분명히 써놨습니다. 자 여기 저 밑줄 딱 쳐놨잖아요. 유언의 정지조건이 있을 때는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는 조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자가 이미 2달 전에 사망했지만 만약에 유언에 정지조건을 붙여놨다면 그 조건이 성취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바로 가족법, 친상법 1073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여러분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아니, 조문 자체가 말입니다. 미정한 동안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뭔가 좀 어법이
안 맞죠? 그래서 조건 성취 여부가 미정인 동안에 이렇게 저는 읽습니다. 미정인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을 해하지 못한다. 아까 여러분 같이 보셨어요. 이거. 네, 이거 봤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148조 여기. 자, 그다음에 자,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봅니다. 자, 101페이지입니다. 자, 1번. 기한이 이익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가 그가 부담하는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기한 이익 상실되지 않는다. 땡. 틀렸죠. 여러분,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있거든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하는 행위라면 기한 이익을 상실케 합니다. 기한 이익 상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시죠? 그렇죠? 뭐 1년 기한으로 빌려줬다가 만약 기한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되면요. 바로 그냥 변제의가 도래된 것으로 쳐버려요.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개거든요. 담보 제공 의무 불이행. 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케 했을 때. 자, 해설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2번. 해제 조건이 있는 법률에게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소멸이라 그랬잖아요. 해제 조건은 성취되면 소멸, 효력 소멸. 그다음에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본다. 아까 열심히 설명드린 거. 그 다음에 4번. 당사자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붙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정지조건 똑같은 3번, 4번 같은 판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한다. 역시 틀렸다. 또 한 번 더 뭐라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그 다음 5번.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는 법률적인 내용으로 외부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묵시적 의사표시라 묵시적 약정으로는 할 수 없다. 자, 벌써 이미 여러분하고 몇 차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시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한다. 그럼 틀린다. 이것도 그 소리 아닙니까? 묵시적 약정으로 할 수 없다는 소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그 소리 아니겠어요? 당연히 틀렸죠. 약속 이미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6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과실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여기 과실로란 말 들어있어도 별 의미 없어요. 이거 어떤 아까 같이 봤던 뭐예요, 여러분? 조건 성취의 의제.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했잖아요. 시험 합격 못하게. 그렇다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조건 성취의 의제죠. 그 다음에 7번도? 7번은 이제 정반대. 이건 불성취 의제겠죠. 그죠? 조건 성취로 해서 이익을 받을 당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다. 아까 제가 7급 시험 문제지, 몰래 반출한 그 사건 예를 들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을 했다. 조건을 성취시켰다.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뭐란다? 조건 불성취의 의제. 맞고요. 8번.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또 똑같은 거. 성취를 방해한 경우 이건 이제 6번하고 똑같은 지문이죠. 똑같은 지문. 자, 그런데 지문은 똑같은데 이게 판례거든요. 이거 중요한 판례입니다, 여러분. 네. 자, 보세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건 성취 의제인데 문제는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이렇게 짧게 끝나면 안 돼요. 이 판례는 이 부분이 길게 나와 있어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 시점은 이러한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벌써 여러분 숨가쁘지 않습니까? 벌써 제가 지금 한마디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두 줄 정도, 두세 마디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길게 빠져나와요. 근데 제가 길게 빠져나와야 한다. 짧게 끝나면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방금 저처럼 이렇게 암기 못해요. 다시 한번.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 시점은 이러한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거 암기할 자신 있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런 것까지 암기할 여유는 여러분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험 경제상 이런 불필요한 암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중요하지만 왜 불필요하다 하느냐? 그냥 OX 객관식이니까 OX 판단만 순간적으로 잘 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건 특히 시험에 나올 때, 이 판례가 시험 나올 때는요, 잘 가다가 마지막 부분을 짧게 끝내버려요. 이런 식으로 신의 성질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뭐,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다. 이런 식으로 짧게 나오면 안 되고 길게 빠져나와야 돼. 그리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표현한 그 판례. 이건요, 여기 나와요. 자, 여기 줄 쳐놨습니다. 해설적으로. 해설 참고하시면 되죠. 8번에 보면 쭉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이전 시점은 신의 성질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나와 있죠. 암기하라는 얘기 아니다. 길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 판례도 간간히 출제되는 빈도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9번 있잖아요. 이 9번 법무사 시험 2023인데요. 이것도 글쎄요. 우리 시험에 이게 지금 근자에 안 나왔는데 안 내는 이유가 이걸 내면 지문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보시다시피 지금 지문이 몇 줄입니까? 무려 5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자에 우리 시험 쪽이나 뭐 우리 노무사나 간평사 이쪽에는 좀 잘 안 내는 편인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자, 나올 걸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부관이 붙은 법령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것을 정지조건으로 봐야 되고. 네. 그러니까, 조건이 뭐예요? 한 번만 더. 조건. 장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시된 사실이 이거 부관에 표시된 요소가 부수되는 약관, 그러니까 특이하게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소리가 뭐냐면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되고 성취되면 이행해야 되고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도 채무를 이행한다. 이건 조건이 아니지. 이건 장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이행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이 발생해도 이행해야 되고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돼도 이행해야 한다. 그럼 이건 조건 아니지.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되느냐면 기한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이것은 기한 중에도 종류가 2가지가 있거든요. 확정기한이 있고 불확정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 토지를 임대해 주겠다면 이건 확정기한이죠. 2025년 1월 1일은 며칠 뒤에 도래하고 몇 달 뒤에 도래하고 확정돼 있잖아. 그러니까 확정기한인데 장차 비가 오면 뭐 예를 들면 우산을 주겠다. 그러면 비가 내일 올지 모레 올지 가뭄이 들어서 한 달 뒤에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불확정기한이라 하거든요. 아니면 갑이 사망하면 이 토지를 증여해 주겠다. 그럼 갑이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 갑이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 그래서 불확정기한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이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의 문단은 정리하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고 기한이고 기한 중에서도 불확정기한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죠? 네, 어려워. 그래서 이것은 좀 참고 좀 하시고요. 네, 근자에 우리 시험에는 나온 사실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조건기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기한이익 상실 사유 이렇게 나와 있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 이렇게 한대. 여기 담보의 손상 감소 멸실은 인적 물적 담보를 불문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예전에 행정고시에서 이런 출제 간평에도 나왔던 감정평가서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생활 능력을 상실케 한 경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담보하는 것을 물적 담보를 하는데 사람이 담보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인적 담보, 즉 보증을 서주는 거, 보증인,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지문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채무자가 자기를 위해서 보증을 서준 그 고마운 보증인을 때려갖고요 생활 능력을 상실했다. 이건 인적 담보의 손상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그것도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한다는 막 그런 재미있는 지문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기 다행이지, 그죠? 채무자가 보증인을 상해하여 이렇게 나오길 다행이지 채무자가 보증인을 살해하여 사망케 한 경우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담보의 멸실이라니까, 여러분. 그쵸? 자, 제가 잠시 농담 곁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출제도 있었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대개는 이제 물적 담보의 손상감소 멸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가 담보 적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다음에 민법의 규정은 아니지만 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명 파산, 채무자 회생법에 보면 채무자가 파산하면 기한이익 상실케 한다. 또 회생 결정 떨어지면 이제 기한이익 상실케 되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 조건과 기한 이렇게 해서 자, 여러분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